부의 가장 높은 곳에서 평생 사람을 연구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고 돈의 흐름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마치 심장을 찌르듯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비싼 선택을 하는 걸까?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가난하면 당연히 아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비싼 선택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준, 선택의 구조,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며 마셨던 술 한 잔,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말에 덥석 사버린 물건 하나, 조금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정도는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비싸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사소하고 값싸 보이는 선택들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선택들이 시간이 쌓이며 인생 전체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먼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더 크게 평가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 보상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장기적인 재정 상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선택의 습관 문제입니다. 즉, 가난을 만드는 것은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상을 원합니다. 치열했던 하루의 끝에서, 고단했던 한 주의 끝에서, 그리고 마침내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 오늘은 즐겨도 되잖아. 내일은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고 망설였던 결제 버튼을 누르며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지갑을 엽니다. 그 순간의 만족감은 분명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되며 짧은 행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키며 경고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 한 번의 작은 위로가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지금을 삽니다. 오늘의 편안함, 오늘의 기분, 오늘의 욕망, 그 찰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의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를 넘어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는 회고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월급만 받으면 가장 먼저 술집을 찾던 동료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냐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그들이 마신 것이 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미래였다는 점입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언제나 지금의 유혹보다 미래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옷 한 벌을 살 때조차 단순히 예쁘기 때문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옷은 나에게 얼마나 오래 남을까?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어떤 신뢰를 얻게 될까? 이 선택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아껴줄까? 가난한 사람은 묻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예요? 하지만 부자는 묻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를 남겨줄까요? 이 질문의 차이가 결국 평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지출하는 돈의 액수보다
그 선택이 미래에 가져올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가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은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그러나 돈보다 무서웠던 것은 가난이라는 습관이었다고 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싼 것만 찾고 그것이 왜 싼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선택을 반복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그러나 진짜 부자는 생각이 부자입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통장 잔고는 결코 오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언제나 내일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싼 선택은 늘 비싸게 청구되고 쉬운 선택은 반드시 어려운 결과를 남깁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덜 망가질 것인가, 어떻게 더 빠르게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가. 이 질문의 전환이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과연 당신의 미래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오늘만큼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꺼냅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출발선이 달라서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발선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인생의 격차를 끝까지 벌려놓는 것은 그 이후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눈에 띄지 않게 누적됩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듯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가난의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큰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구조 말입니다. 그의 인생을 증명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회사를 처음 세우고 공장을 지어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모든 것을 아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임원들과 직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계를 들여와야 합니다. 우리는 비싼 기계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것은 경영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싼 걸 살 만큼 부자가 아니요. 모두가 그 말에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말을 하나씩 증명해 주었습니다. 값싼 기계는 처음에는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생산 라인은 자주 멈춰 섰습니다. 불량품이 쏟아져 나왔고 수리비와 지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장부에 찍히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거래처의 신뢰를 잃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끼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싸한 선택은 언제나 가장 비싼 결과를 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기계 한 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쉬운 선택, 편한 선택, 즉흥적인 선택. 그 순간에는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구조입니다. 당장의 비용만 보고 미래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고방식, 그것이 우리를 같은 자리에 묶어둡니다. 경제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총소유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진짜 비용은 구매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합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은 언제나 표면의 가격만 봅니다. 눈앞의 숫자에만 반응하고 시간과 신뢰,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차이가 인생 전체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는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장은 편하고 싸다는 이유로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미루고 있는 공부, 대충 넘기고 있는 약속,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더 많이 벌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더 이상 비싼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각성이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구조를 보고 오늘의 편안함보다 내일의 가능성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각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이 싼가가 아니라 무엇이 오래 남는가? 무엇이 편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유혹, 같은 갈림길 앞에서 왜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는 5가지 결정적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가 말한 5가지 결정적 차이의 첫 번째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계산으로 움직이는가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인생은 종종 감정이라는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계획이 없던 소비를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해야 할 일을 미루며 불안해지면 주변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재무 상태나 장기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운영합니다. 그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반복되는 후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인생은 목적지를 잃는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속도와 느낌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협력업체의 부도, 정치적 압박, 해외 거래의 실패까지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들었던 것은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순간 선택의 비용은 반드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은 경쟁사가 공개적으로 회사를 비난하며 시장의 신뢰를 흔들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분노에 휩싸여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대응해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혈기 왕성한 직원들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싸움은 정의의 문제였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뜨거운 감정의 파도를 단 한마디로 잠재웠습니다.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해야 한다. 그는 즉각적인 대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품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고객의 불만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고쳤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시장은 자연스럽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더 우수한 품질을 가진 쪽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싸움의 목적이 복수가 되면 결국 나에게도 상처만 남지만 싸움의 목적이 성장이 되면 결국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지연된 만족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눈앞의 분노를 해소하는 대신 더 큰 목표를 위해 감정을 잠시 미루는 능력.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장의 만족을 참아낸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결과 말입니다. 이 차이는 어릴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생의 거의 모든 갈림길에서 반복됩니다. 감정은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성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가난한 선택은 대개 감정의 언어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넘어가도 돼. 하지만 계산의 언어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한 달 뒤, 1년 뒤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남길 것인가? 그는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들은 대부분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내려진다고. 감정이 뜨거울수록 선택을 미루고 숫자와 구조로 다시 바라보는 습관, 그것이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피곤함, 분노, 허전함, 외로움, 혹시 그 감정이 오늘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산은 언제나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공평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점점 여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재능도 운도 아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부자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넘기는 밤, 습관처럼 켜는 화면, 내일 하겠다는 말로 덮어두는 오늘. 그들은 시간을 잃고 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하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언제나 미래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흘려보낸 한 시간이 내일의 불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시간을 쌓아 올립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모두가 잠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가장 맑고 생각이 깊어지는 그 순간에 그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멀리 있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 고요한 한 시간이 수십 년 뒤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팝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시간을 파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겠지라는 말은
사실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 결국 평생의 격차가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시간을 가장 희소한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귀한 자산을 가장 쉽게 낭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그 한 시간은 미래에 당신이 벌 수 있었던 최고의 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가난한 사고방식은 시간을 즉각적인 보상과 맞바꿉니다. 짧은 즐거움, 순간의 위로, 잠깐의 도피. 반면 부자는 시간과 장기적 성과를 맞바꿉니다. 당장은 지루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복리처럼 커지는 선택들입니다. 공부, 관계, 신뢰, 기술,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투자될 때만 자라납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실패는 교훈을 남기지만 공백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시간을 움켜쥐고 부자는 실패를 감수하며 시간을 심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것은 소비였습니까? 아니면 투자였습니까? 시간이 쌓여 자산이 되는 선택은 대개 소리 없이 조용합니다. 반면 시간을 태우는 선택은 늘 자극적이고 달콤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을 쫓아오는 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편이 됩니다. 시간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의 편에 설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몇 년 뒤 당신의 위치를 말없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기준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세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잃은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은 결국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상황에 기준을 맞춥니다. 이번만은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기준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균열이 어느 순간 인생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경영 원칙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공장이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한 번만 기준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이번만 예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는 다급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이유로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예외가 내일의 규칙이 됩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준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예외는 늘 다음 예외를 부르고 타협은 점점 더 큰 타협을 요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끄러운 경사라고 부릅니다. 작은 일탈이 반복되면서 윤리적 감각과 자기 통제가 서서히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가난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한 작은 무원칙들이 쌓이면서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가난은 마음속 기준이 낮아지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 다음에는 생존을 위해, 결국에는 습관처럼 기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더 이상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기준을 자신보다 높게 둡니다. 상황이 아니라 원칙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을 지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기준을 지키는 비용은 당장 눈에 띄지만 기준을 무너뜨린 비용은 나중에 훨씬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준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길은 넓어 보이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이 있는 삶은 때로 불편하고 느려 보이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 위에 서 있습니까? 편리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준입니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스스로의 기준을 지켜낸다면 그것은 작은 승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을 더 많이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혼자 남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말을 삼키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인간적이고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끝에는 종종 지친 자신과 남은 상처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간관계라고. 돈은 눈에 보이게 새어나가지만 관계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관계를 감정으로 삽니다. 웃음 한 번, 술 한 잔, 오래된 인연이라는 말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들은 관계의 질보다 관계의 개수를 안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시간과 집중력은 조각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관계는 나의 가치를 함께 지켜주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거리를 둡니다. 그는 사업 초기 값싼 관계에 휘둘렸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 사정이 있었다는 변명, 웃음으로 넘겨버린 책임들. 그때마다 그는 인간적인 정을 이유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손해와 후회였습니다. 그때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말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분석해보면 관계의 폭은 넓지 않지만 깊이는 매우 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신뢰관계를 통해 정보와 기회를 공유하고 위기 때 서로를 지탱합니다. 반면 관계의 폭만 넓고 깊이가 얕은 경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난한 관계는 늘 요구로 시작합니다. 이번만 좀 도와줘. 네가 이해해 줘야지. 우린 그런 사이잖아. 하지만 부자의 관계는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다고. 당신의 에너지를 키워주는 관계는 자산이고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관계는 부채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자산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정이 있다는 이유로, 끊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가려는 인생은 결국 아무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부자는 관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신뢰와 책임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관계들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자리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함께 웃기만 하는 사람인지, 함께 무거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무게를 갈라놓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순간의 감정을 얻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후자를 선택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차이는 기다림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다림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조급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안심합니다. 반면 부자는 기다림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적으로 삼지 않고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만듭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속도를 신뢰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곧 잘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부자는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속도가 느려 보이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라면 기꺼이 기다립니다. 그 차이가 결국 도착 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한 대기업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다른 거래처를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직 그들에게 닿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 한 달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질을 높이고 공정을 개선하고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매일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3년은 겉으로 보면 아무 성과도 없는 시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회사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3년 뒤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격이나 규모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술과 신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신뢰를 쌓는 가장 길고 확실한 투자였다고 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장기보상에 대한 신뢰라고 설명합니다. 눈앞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훨씬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훈련되지 않으면 거의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늘 조급해지고 부자는 기다림에 익숙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부자는 과정을 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성과를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해하지만 부자는 오늘의 기준을 지켰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되돌릴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고. 씨앗을 심고도 매일 파내어 확인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믿고 기다립니다. 방향이 맞다면 시간은 반드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결정적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정 대신 계산으로, 시간 소비 대신 시간 투자로,
타협 대신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이 5가지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자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앞서 말한 모든 원칙들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이야기, 신뢰라는 자산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가 말한 궁극적인 자산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다루었지만 돈보다 더 무섭고 더 무거운 것이 신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평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업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라고. 거래는 숫자로 끝나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신뢰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믿을 수 있고 기분이 상하면 신뢰도 깨진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자는 신뢰를 자산으로 봅니다. 꾸준히 쌓아 올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불어나고 한 번에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소한 약속 하나에도 신중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신뢰의 무게를 증명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품질 문제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클레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손실이었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는 우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품을 납품한 상대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절반만 책임지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생존을 생각하면 그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전부 책임진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모든 책임을 떠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돈을 지키는 것보다 앞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돈의 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신뢰를 잃는 순간 회사는 살아남더라도 다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은 아팠고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상대 회사는 오히려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문을 넣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삼성은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고. 그 한 문장은 수백억 원의 광고보다 강력했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추천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계약서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행동으로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뢰는 어떤 계약서보다 오래가고 거짓은 어떤 수익보다 짧게 남는다고.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손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사람의 신뢰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만 부자는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 태도가 결국 인생의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당신에게 돈이 들어오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능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신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언젠가 돈이 떠난다면 그 이유 역시 능력이 아니라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신뢰 없는 분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깊은 뿌리 위에 세운 분은 어떤 폭풍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결국 돈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들은 신뢰를 남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다음 세대의 기회를 키우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신뢰라는 자산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부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오래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 수없이 보아왔다고 말합니다. 가난할 때는 정직했던 사람이 불을 지자 변하는 모습, 작을 때는 겸손하던 조직이 커지자 교만해지는 장면들 말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단련시키지만 부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유혹도, 타협도, 거짓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의 끝에는 반드시 유혹이 기다린다고. 그 유혹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몰락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의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빌린 겁니다. 곧 채워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돈을 빌린 게 아니야. 신뢰를 훔친 것이지. 그 말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풍요 속에서 찾아옵니다. 부족할 때는 선택지가 적어 버틸 수 있지만 풍요로울 때는 선택지가 많아 스스로를 속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부의 정점에 있을수록 자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돈은 곧 권력이 되고 권력은 자만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만은 반드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는 이 순환의 고리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사라질까봐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은 사람의 그릇만큼만 머문다고. 이 말은 곧 돈은 사람의 내면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돈이 인간의 그릇보다 커지면 그 돈은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불을 쌓는 것보다 먼저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돈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기업과 개인을 보면 이 원칙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신뢰는 태도로만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돈은 강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분은 결국 그 주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의 정점에서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벌 때인가 아니면 나눌 때인가? 이 질문은 그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질문 이후로 그는 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벌자고 외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라고. 이 말은 돈을 움켜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책임지라는 의미였습니다. 돈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를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한 곳에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손에만 머무는 부는 결국 그 사람과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가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반드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미화된 이상이 아니라 오랜 경험 끝에 얻은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재단을 만들고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출발선의 차이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부를 쌓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우리 집안의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은 국민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부를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부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세였습니다. 부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나를 거쳐가는 세상의 자원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부를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인생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돈을 벌 때는 자신을 위해 벌되 돈을 쓸 때는 세상을 위해 쓰는 균형, 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부의 조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의 사명은 복잡하지 않다고, 벌 때는 최선을 다하고 쓸 때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벌 줄은 알았지만 내려놓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쌓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는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나누고 마침내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고. 그의 인생에서 부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시간을 연결하고 다음 세대의 길을 밝히는 도구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줄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돈으로 무엇을 남겼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공허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남기고도 단 한 줄의 존경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이 만든 의미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돈보다 훨씬 오래 사람들 속에 머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부에 대한 마지막 정의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과시하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자리, 바로 그 지점이 진짜 부의 얼굴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적으로, 숫자로,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그는 깨닫게 됩니다.
증명해야 하는 삶은 끝없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준이 외부에 있을수록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부는 그 불안을 잠시 가려줄 수는 있지만 결코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그것은 오랜 시간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방향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돈보다 오래 남는 것은 신뢰이고 이름보다 깊게 남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는 결국 이 두 가지만 남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돈은 언젠가 흩어지지만 신뢰와 기억은 다음 세대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결국 돈이 그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의 그의 태도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품격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품격을 잃고 어떤 사람은 품격을 지켜냅니다. 그 차이가 인생 전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단 하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정 대신 계산을 택하는 것, 편안함 대신 기준을 지키는 것, 속도 대신 방향을 믿는 것. 그 작은 전환이 인생 전체를 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 울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용기 있는 한 문장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가는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